올바로 사람을 떠나보내는 법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장 적게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인간 존재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상실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소유를 미덕으로 여기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지혜는 말을 멈추는 순간에, 가장 큰 성장은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찾아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침묵과 상실이라는 두 가지 보편적 인간 경험의 심층적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변형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영적 지혜의 렌즈를 통해 이 두 가지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자아와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는 연결의 시대에 고독감이 증가하고 정보의 시대에 지혜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현대인은 하루에 약 7시간을 미디어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 연결과 소통 속에서 우리는 정작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생 동안 평균 16회의 중요한 이별을 경험하며, 이는 단순히 연인과의 이별만이 아닌 친구, 직장, 정체성, 꿈 등과의 작별을 포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인 경험에 매번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닥뜨립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내적 대화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온라인 친구를 가진 시대에 우리는 의미 있는 상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무지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침묵과 상실이라는 두 가지 경험이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외적 소음의 상실이자 내면의 목소리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별은 외적 관계의 상실이자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얻는 과정입니다. 두 경험 모두 거친 과도기를 거쳐 깊은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1장 언어의 한계와 침묵의 힘. 인간은 종종 스스로를 호모 로쿼스, 즉 말하는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발달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얻은 만큼 침묵의 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는 논리철학 논고의 유명한 마지막 구절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삼가라는 조언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진리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침묵 상태에서 특별한 활동 패턴을 보입니다. 2001년 마커스 라이클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네트워크는 창의성, 자기 성찰, 통찰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티베트어로 공을 의미하는 슈니아타는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빈 캔버스가 모든 그림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 침묵은 모든 소리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찰을 하자면 우리는 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수많은 코스와 책에 투자하지만 침묵의 기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만 중요하고 브레이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의 통계는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2023년 글로벌 웰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디지털 기기를 끄고 최소 30분의 침묵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 수준이 43%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38% 높았습니다. 제2장 관계 속의 침묵, 소통의 역설. 관계 심리학에서는 침묵이 단순히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의 한 형태임을 인식합니다. 커플 상담사인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와 침묵의 비율이 약 3대 1로 나타납니다. 침묵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수용적 침묵. 이것은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려 깊은 침묵. 이것은 즉각적인 반응 대신 신중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공감적 침묵. 이것은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넷째, 경계 설정 침묵. 이것은 건강한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이러한 침묵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침묵을 거부나 무관심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침묵을 불편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인들은 대화 중 4초 이상의 침묵을 불편한 침묵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8초까지, 핀란드인들은 12초까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코트는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성숙한 관계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말하거나 상대방을 즐겁게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존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매일 24시간 동안 소통을 장려하며 침묵은 거의 디지털 범죄로 취급됩니다. 알림을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소통의 압박은 정작 진정한 소통에 필요한 내적 여백을 앗아갑니다. 제3장 창의성과 침묵의 신경학. 많은 위대한 창조적 돌파구는 침묵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작곡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후 오히려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으며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방음 처리된 방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집필했습니다. 이는 신경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통찰은 대개 알파 상태라고 불리는 이완된 뇌파 패턴 동안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던 뇌의 영역들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외부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며 우리 뇌의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2015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책이나 샤워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은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창의적 사고를 72%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의 소음과 자극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후퇴, 즉 일종의 침묵입니다. 침묵 상태에서 우리 뇌의 해마는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는 과정인 신경 발생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프레드 게이지의 연구는 이 과정이 특히 성인의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침묵은
단순히 창의적 사고만이 아니라 실제 뇌 구조의 재생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기업들도 이러한 통찰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플, 링크드인과 같은 기업들은 명상시를 만들고 깊은 사고 시간을 장려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들은 직원 창의성이 31%, 문제 해결 능력이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IBM과 같은 기업에서는 사고 요일 혹은 생각하는 목요일을 지정하여 직원들이 회의 없이 깊은 사고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바바라 오클리는 그녀의 저서 Learning How to Learn 에서 두 가지 사고 모드를 구분합니다. 집중 모드와 확산 모드. 집중 모드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확산 모드는 침묵과 휴식 중에 활성화되어 더 넓은 연결과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뛰어난 문제 해결자들은 이 두 모드를 의도적으로 오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마음 챙김과 침묵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아이러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스크린 시간을 제한하고 아날로그 학교에 보내면서 대중에게는 점점 더 중독성 있는 디지털 제품을 판매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침묵의 상품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 전유일지도 모릅니다. 제4장 상실의 심리학과 신경생물학. 상실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 측면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주제를 피하거나 병리화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상실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잠재력을 가진 변형적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상실에 대한 초기 심리학적 이해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1917년 에세이 애도와 우울증에서 그는 애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추상적 대체물, 즉 국가, 자유,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애도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이 과정을 서두르거나 억압하면 병리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조지 보나노의 연구는 상실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중 약 65%는 회복력 패턴을 보이며 비교적 빠르게 적응합니다. 약 20%는 만성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약 10%는 지연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약 5%는 만성적 우울증으로부터의 개선을 경험합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상실은 급격한 뇌의 재조직화를 촉발합니다. fMRI 스캔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관계의 상실이 실제로 육체적 고통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 신경학적 현실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상실의 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계발 산업은 5단계로 이별 극복하기나 30일 만에 마음 치유하기와 같은 공식을 판매합니다. 이는 마치 슬픔이 단순한 프로젝트 관리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리듬은 우리의 효율성, 지향적 문화의 일정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5장 애착 이론과 상실의 관계.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은 상실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형성하는 초기 애착 유형은 평생 동안
이별과 상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형성합니다. 먼저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안정형 애착. 이런 분은 건강한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가지신 분입니다. 받은 것은 돌려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평화롭게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불안형 애착. 이런 분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까봐 과도한 걱정을 합니다. 셋째, 회피형 애착. 이런 분은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과 자립에 대한 강조를 주장합니다. 권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편안함보다는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혼란형 애착. 이런 분은 친밀감에 대한 모순적 접근을 반복하거나 혹은 회피 패턴으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모든 대인관계를 파괴시키고 작은 피해에도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실 후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 둘째, 도움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셋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모델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넷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애착 시스템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발달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설일 뿐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데이팅 앱 문화와 일회용 관계의 증가는 심각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지만 이러한 연결은 점점 더 피상적이 되어 진정한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처리할 심리적 도구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6장 상실 후 성장, 역경 후 번영.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칼로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 이는 심각한 위기나 상실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약 70%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보고합니다. 첫째, 삶에 대한 감사 증가. 둘째, 대인 관계의 깊이 향상. 셋째, 개인적 강점의 발견. 넷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섯째, 영적 혹은 실존적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이 실제로 뇌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강화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마테오 리버만은 이를 신경가소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장 큰 도전이 뇌의 가장 중요한 재구성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처 입은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루미의 시구에 대한 신경과학적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때로는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단순화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이거나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7장 철학적 관점에서 본 침묵과 상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철학 전통들은 침묵과 상실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변화의 원천으로서 이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동양 철학의 비움과 무집착. 동양 철학, 특히 도교와 불교는 침묵과 상실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교의 핵심 텍스트인 도덕경은 비움의 역설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릇의 유용함은 그 비어 있음에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내면의 공간이 없다면 새로운 통찰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중심적입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상실 자체가 아니라 영속성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서양 철학의 존재론적 침묵과 상실. 서양 철학에서는 마틴 하이데거와 같은 존재론적 철학자들이 침묵과 상실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의 주저,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 존재를 현존재로 정의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인식, 즉 궁극적 상실에 대한 인식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 상태입니다. 그는 현대 기술 사회가 끊임없는 수다로 이러한 존재론적 침묵의 가능성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철학계는 이러한 침묵에 대한 통찰을 종종 침묵에 대한 끝없는 말하기로 변질시켰습니다. 침묵의 가치에 대한 수많은 책과 강연이 있지만 정작 침묵 자체를 실천하는 것은 드뭅니다. 이는 마치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고 음식에 대한 책만 읽는 것과 같습니다. 제8장 자기자비와 치유의 과학.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자기자비 모델은 침묵과 상실의 시간을 통해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째, 자기 친화 혹은 self-kindness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친구처럼 대하기. 2. 실수와 결점을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인식하기. 둘째, 공통 인간성 혹은 common humanity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통이 개인적 결함이 아닌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2.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음을 이해하기. 그리고 셋째, 마음 챙김 혹은 mindfulness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순간의 고통을 비록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2. 생각과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기입니다. UCLA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상실 후 다음과 같은 이점을 보입니다. 먼저 우울 증상이 50% 감소합니다. 그리고 불안 수준이 40% 감소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기능이 30%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에서의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제9장 성경적 관점의 침묵과 상실. 성경은 침묵과 상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의 모든 경험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연의 리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실과 어둠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임을 상기시킵니다. 삶의 모든 변화에는 목적이 있으며 상실의 계절도 결국 새로운 시작의 계절로 이어집니다. 침묵에 관해서는 시편 46장 10절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침묵이 단순한 비활동이 아니라 깊은 인식과 계시의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정적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진리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가만히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 라파는 손을 놓다, 저항을 멈추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의식적인 항복과 열린 수용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또는 일부 번역에 따르면 고요한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이는 가장 심오한 진리가 종종 고요함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현존이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극적이고 화려한 표식을 찾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상실에 관해서는 욥기 전체가 극단적인 상실과 그로 인한 변형적 여정을 탐구합니다. 욥은 모든 것, 즉 재산, 가족, 건강 등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상실의 경험이 그를 더 직접적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상실의 역설적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자아 실현은 역설적으로 자아를 초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상실의 변형적 힘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며 자발적인 비움과 자기 내어줌을 의미합니다. 이 비움의 과정이 결국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많은 현대 종교 기관들이 이러한 침묵과 상실의 깊은 가르침을 종종 번영과 성공에 대한 얕은 메시지로 대체해 왔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삶을 지금 사세요라는 구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현대의 일부 교회들은 종종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메시지보다 왕관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영광이 고난을 통해 오며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제10장 디지털 시대의 침묵과 상실.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침묵과 상실의 경험은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인 끊임없는 연결성과 정보 과부하는 내적 침묵의 공간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디지털 흔적의 영속성은 상실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인류학자 셰리 터클은 그녀의 저서 Alone Together에서 현대인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역설적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러한 연결은 종종 깊이가 부족하고 실제 침묵과 자기 성찰의 공간을 침해합니다. 뇌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은 디지털 과부하가 주의력 분산과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지식 노동자는 하루에 약 120번 이메일을 확인하고 4.1시간을 정보 관리에 소비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전환과 멀티태스킹은 주의력 잔류라는 현상을 발생시켜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인지적 자원의 일부가 첫 번째 작업에 여전히 묶여 있게 됩니다. 반면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디톡스, 정보 다이어트, 그리고 깊은 작업 혹은 딥워크 같은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이자 저자인 칼 뉴포트는 이러한 깊은 작업의 가치를 강조하며 산만함 없는 집중이 점점 더 희소해지는 자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상실의 경우 소셜미디어는 상실 경험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파트너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회복 과정을 평균 6개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관계에 대한 디지털 흔적은 종종 디지털 유령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러운 애도와 전진을 방해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디지털 윤리 전문가 제임스 윌리엄스는 이러한 현상을 주의력의 정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기술 회사들은 본질적으로 주의력 상인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지적 자원을 광고주들에게 판매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디지털 웰빙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기업들이 이제는 디지털 디톡스 앱과 화면 시간 제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담배 회사가 금연 패치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의력과 내면의 평화를 상품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시대는 의도적인 침묵과 건강한 상실 처리를 위한 지혜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의식적인 스크린 사용, 정기적인 디지털 안식일 등의 실천은 내면의 침묵 공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유산 계획이나 의식적인 소셜미디어 정리는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상실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이자 디지털 웰빙 연구자인 린다 스톤은 연속적 부분적 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모든 곳에 동시에 있으려는 끊임없는 충동으로 결국 어디에도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를 현대의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라고 설명하며 의도적인 단절과 깊은 집중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침묵과 상실의 통합적 지혜.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침묵과 상실이 단순한 부재나 결핍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변화의 통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경과학은 침묵이 우리 뇌의 창의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심리학은 상실이 예상치 못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하며, 철학은 이러한 경험의 존재론적 의미를 탐구하고, 영적 전통은 이러한 현상의 초월적 차원을 조명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축적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종종 반대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시끄러운 세계에서 침묵을 실천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상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더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삶의 궁극적인 자유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공허로 볼 수도 있고 가능성의 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실을 끝으로 볼 수도 있고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정신의학자 로버트 클로닝거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 중심적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회복력에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우리의 뇌는 변화에 굶주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침묵과 상실은 모두 뇌에게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경험이 종종 보편적인 고통을 넘어 깊은 변화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신경과학자 마리오 보몬테의 연구는 명상과 같은 침묵의 실천이 실제로 뇌의 후각 피질이라는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자기 참조적 사고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800년 전에 한 말, 하나님은 말씀하기 위해 침묵을 필요로 하신다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르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에 대한 반론으로 현대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존재는 사유 능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종 침묵 속에서 만나는 타자와의 깊은 만남 속에서 발견됩니다. 생태심리학자 데이비드 아브람은 그의 저서 감각의 주문에서 현대인들이 언어의 오만함 때문에 세계와의 직접적인 감각적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침묵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더 큰 대화, 자연 세계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말한 수줍기에는 언어보다 관계가 필요하다는 지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과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통찰들은 성경의 고대 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실과 침묵의 경험이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 깊은 지혜와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역설은 모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핵심입니다. 무언가가 끝나야만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침묵과 상실은 바로 그 끝과 시작의 문턱입니다. 이는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발견한 역설적 진리와 일치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결국 침묵과 상실을 통한 여정은 곧 겸손함과 자기 초월의 여정입니다.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그녀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깊은 연결과 진정한 기쁨의 문을 열어줍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말의 한계를 가르치고 상실은 소유의 일시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두 교훈은 깊은 자유와 평화로 이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침묵과 상실의 순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성경의 지혜를 현대의 학문과 연결하여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